김치찌개를 끓일 때 많은 사람이 거의 반사적으로 파를 썰고 마늘을 넣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한식의 기본 향이라고 믿는 이 두 식물은 정말 처음부터 한반도에 있었을까요? 더 의외인 건 파와 마늘이 같은 부엌에 붙어 다니지만 출발지는 꽤 다르다는 겁니다. 파는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중국 쪽 기원을 이야기해야 하고 중앙아시아와 이란, 북동부 권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향의 낯선 이동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식물은 국물 위에 송송 올라가고 어떤 식물은 신화 속 동굴까지 들어갔을까요? 먼저 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어에서 파는 생각보다 복잡한 말입니다. 대파, 쪽파, 실파도 파라고 부르고 영어권에서 그린 어니언이나 스켈리언이라고 부르는 어린 양파까지 번역하면 파가 됩니다. 그런데 식물학적으로는 전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식에서 흔히 대파라고 부르는 계열은 알리움 피스투로썸. 쉽게 말해 양파처럼 둥근 알뿌리가 크게 생기기보다 긴 흰 줄기와 푸른 잎을 먹는 파입니다. 국제 식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대파 계열의 원산 범위를 중국 중북부와 중남부 쪽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은 원산지가 아니라 도입되어 재배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한국 음식의 상징이라는 말과 대파 계열의 원산 중심은 중국 쪽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음식 문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꼭 그 땅에서 처음 태어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파가 흥미로운 이유는 맛이 강한데도 주연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파는 고기 냄새를 눌러주고 국물에 단맛을 더하고 기름에 볶이면 향을 확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릇 위에서는 대게 조연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식물은 문화권을 건너기 좋습니다. 낯선 재료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보다 원래 있던 음식에 슬쩍 들어가 맛의 바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오래 재배된 대파 계열은 동아시아의 농업과 조리법 속에서 주변 지역으로 퍼졌고 한반도에서는 국, 찌개, 전, 양념장, 김치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산지와 정체성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원산지는 식물의 출발점에 가깝고 정체성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고 재배하고 이름 붙이면서 생깁니다. 파는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제 마늘로 가보겠습니다. 마늘의 학명은 알리움 세티범입니다. 파, 양파, 부추와 같은 부추 속 식물입니다. 현재 많은 자료는 마늘의 원산 중심을 중앙아시아에서 이란 북동부에 이르는 권역으로 봅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일대가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고대 작물의 출발지를 현대 국경선으로 딱 자르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마늘이라기보다 건조하고 넓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인간의 선택을 거치며 재배 작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마늘의 이동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출발지보다 이동 방식입니다. 마늘은 씨앗보다 쪽으로 이동한 작물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상업적으로 재배되는 마늘은 대부분 영양 번식에 의존합니다. 쉽게 말해 꽃이 피고 씨앗이 맺혀 그 씨를 뿌리는 방식보다 마늘 한 통을 쪼개쪼개 심는 방식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동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씨앗 한 줌이 아니라 먹을 수도 있고 심을 수도 있는 마늘 쪽이 사람의 짐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니까요. 상인, 병사, 농민, 이주민이 길을 떠날 때 마늘은 꽤 좋은 동행이었습니다. 작고 단단하고 비교적 오래 보관되고 음식의 맛을 확 바꾸고 심으면 다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작물은 문서와 제국의 명령으로 이동하지만 마늘은 부엌 보따리와 약상자와 배낭 속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마늘이 그렇게 널리 퍼졌을까요? 첫째는 맛입니다. 마늘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성격을 바꿉니다. 둘째는 저장성입니다. 곡식처럼 대량 운반을 해야만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몇 통만 있어도 강한 효과를 냅니다. 셋째는 약용 이미지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와 아시아의 여러 문헌에서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몸을 덮이고 기운을 주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 효능을 현대의학식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역사 속 사람들에게 마늘은 먹는 약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넷째는 강한 냄새입니다. 냄새는 양면적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정력과 생명력의 냄새였고 어떤 사회에서는 하층민이나 노동자의 냄새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강렬함 때문에 마늘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한 번 들어온 문화권에서 존재감을 지우기 어려운 식물이었습니다. 마늘은 중앙아시아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세계,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설명됩니다. 일부 연구는 이 과정에서 비단길 같은 내륙 교역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말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합니다. 고대의 모든 마늘 쪽에 이동 경로표가 붙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단길을 따라 퍼졌다고 단정하기보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길에서 마늘도 함께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건 마늘이 기후권을 옮겨 다니며 모습과 재배 리듬도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추위에 적응한 형태가, 어느 지역에서는 따뜻한 곳에 맞는 형태가 중요해졌습니다. 인간은 더 큰 구, 더 잘 저장되는 구, 더 재배하기 편한 구를 골랐고,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마늘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마늘 이야기를 하면 피하기 어려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환웅이 쑥과 마늘을 주며 일정 기간 햇빛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곰은 견뎌 사람이 되고 웅녀가 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마늘은 한국 문화에서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섭니다. 마늘은 동굴 속 시험, 정화, 인내, 인간이 되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선을 그어야 합니다. 신화에 마늘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 마늘이 언제 한반도에 처음 들어왔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신화는 고고학 보고서가 아니라 문화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문화의 기억 속에 마늘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적어도 후대의 사람들에게 마늘은 한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할 만큼 익숙하고 상징적인 식물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 뒤로 마늘은 한국 식탁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김치 양념, 장아찌, 고기 양념, 찌개, 나물 무침까지 마늘은 음식의 바닥 향을 만듭니다. 한국 음식이 맵다고만 말하기 쉽지만 사실 많은 음식의 첫인상은 고추보다 마늘과 파가 만듭니다.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반도 사람들은 파, 마늘, 생강, 산초 같은 향신 재료로 맛을 냈습니다. 특히 마늘은 익히면 매운 향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올라옵니다. 생으로 먹으면 날카롭고 구우면 고소해지고 절이면 새콤 짭짤해집니다. 한 식물이 여러 얼굴을 갖고 있으니 지역 음식과 계절 음식에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늘은 문화만이 아니라 경제의 식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금도 마늘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수십만 톤 규모로 집계되고 충남 같은 지역이 중요한 생산지로 나타납니다. 또 한국 마늘에는 한지형과 난지형처럼 재배 지역과 기후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마늘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는 오랜 재배 경험과 지역성이 있지만 동시에 1980년대 이후 해외에서 도입된 품종의 영향도 큽니다. 토착성과 외래성이 한 작물 안에 겹쳐 있는 셈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농업은 언제나 이동과 선택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전통은 어제의 도입이 오래 정착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마늘이 얼마나 민감한 경제 작물인지 보여준 사건도 있습니다. 2000년 한중 마늘 분쟁입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마늘 문제에 휴대전화가 등장한 겁니다. 식탁 위 양념이 국제무역 협상의 카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협상은 저율 관세, 물량과 수입 이행 문제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늘이 단순히 냄새 강한 식재료가 아니라 농민의 생계, 소비자의 가격, 국가 간 무역 관계까지 건드리는 작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와 마늘은 한국 음식일까요? 외래 식물일까요?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대파 계열은 중국 기원의 재배식물로 보는 것이 안전하고 마늘은 중앙아시아와 이란, 북동부 권역에서 시작해 여러 길을 따라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들어온 뒤 이 식물들은 단순한 수입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파는 국물과 양념의 향을 만들었고 마늘은 신화와 김치와 무역 분쟁까지 통과했습니다. 식물의 원산지는 출생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먹고 재배하고 기억했는지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파와 마늘은 한반도에서 태어난 식물은 아닐 수 있지만 한반도의 맛이 되는 데는 충분히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